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 서문.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 1929년 베를린. 1900쥐년 늦가을의 일이었다. 나는 비너노이슈타트 사관학교 공원에 오래된 밤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너무나 독서에 빠져 있었기에 우리 교수들 중 유일한 민간인이었던 학식 있고 친절한 군목 호라체크 신부가 내 곁에 다가온 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내 손에서 책을 집어들고 표지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 그는 생각에 잠겨 물었다. 여기저기 페이지를 넘기며 몇 편의 시를 훑어보다가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수련생 레네 릴케가 시인이 되었군. 나는 그의 부모가 15년도 더 전에 나중에 장교가 되게 하려고 장크트피텐의 군 예비학교에 보냈던 그 야위고 창백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 호라체크는 그 기관의 군목으로 있었고 전 수련생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를 조용하고 진지하며 재능이 뛰어난 소년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기숙학교 생활의 강제를 인내심 있게 견뎌내다가 4학년이 되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메렌 바이스키르헨에 있는 군 상급학교로 진급했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거기서 그의 체질이 그 긴장을 견뎌내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 부모가 그를 학교에서 빼내어 프라하에서 집에서 공부를 계속하게 했다. 그 이후 그의 외적인 생활 경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는 호라체크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 후에 내가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시작들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보내고 그의 평가를 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고 내 성향과 정반대라고 느끼는 직업의 문턱에 서 있던 나는 누군가에게서라도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하여의 시인에게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희망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을 만큼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편지가 내 시에 동봉되었다. 여러 주가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파리 소인이 찍힌 파란 봉인의 편지는 손에 무겁게 쥐어졌고 봉투에는 처음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텍스트가 적혀 있는 것과 같이 맑고 아름답고 확고한 피체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의 나의 정기적인 서신 막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1908년까지 지속되다가 시인의 따뜻하고 섬세하고 감동적인 염려가 바로 나를 막으려 했던 영역들로 삶이 나를 몰아가면서 점차 끊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여기 이어지는 10통의 편지들 뿐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살고 창조했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오늘과 내일에 성장하고 형성되어가는 많은 이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리고 위대하고 유일한 자가 말할 때 작은 이들은 침묵해야 한다. 베를린 1929년 6월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 첫 번째 편지. 1903년 2월 17일 파리. 삼가 아래옵니다. 당신의 편지가 며칠 전에야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 크고 사랑스러운 신뢰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그 이상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당신 시의 성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평적 의도도 제게는 너무나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평의 말로도 예술작품을 그토록 적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언제나 크고 작은 오해들이 나올 뿐입니다. 사물들은 모두 우리가 흔히 믿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파악되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떤 말도 들어간 적 없는 공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술작품들입니다. 소멸하는 우리의 삶 곁에서 그 삶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존재들. 이 서두를 먼저 드린 후에 저는 당신의 시들이 아직 자기만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나 개인적인 것을 향한
조용하고 숨겨진 시작들을 지니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 시 나의 영혼에서 가장 분명하게 느낍니다. 거기서 자기만의 무언가가 말과 방식으로 오려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 레오파르디에게에서는 어쩌면 그 위대하고 고독한 이와의 일종의 친연성이 자라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들은 아직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며 아직 독립적인 창작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도 레오파르디에 대한 시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동반한 당신의 친절한 편지는 저로 하여금 당신의 시를 읽으면서 느꼈지만 그것을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었던 많은 결함들을 설명해 주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시들이 좋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에게 묻고 이전에 다른 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시들을 잡지사에 보내기도 합니다. 다른 시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편집자들이 당신의 시도들을 거절할 때 불안해합니다. 이제 당신이 저에게 조언을 허락하셨으니 저는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그만두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무엇보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조언하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단 하나의 방법만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으로 하여금 쓰게 하는 근거를 탐색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뻗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쓰는 것이 금지된다면 죽어야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밤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나는 써야만 하는가? 깊은 답을 향해 파고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면 만약 당신이 강하고 단순한 나는 써야만 한다로 이 엄숙한 물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필연성에 따라 당신의 삶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 가장 무관심하고 가장 사소한 시간 속에까지 이 충동의 표시이자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연에 다가가십시오. 그런 다음 마치 최초의 인간인 것처럼 당신이 보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려 해보십시오. 연애시를 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너무 흔하고 평범한 형식들을 피하십시오. 그것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부분적으로 빛나는 전통이 넘치는 곳에서 자기만의 것을 주려면 크고 성숙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동기들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일상이 제공하는 것들로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슬픔과 소망들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을 묘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내밀하고 조용하며 겸손한 성실함으로 묘사하고 당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 주변의 사물들을, 당신 꿈의 이미지들을, 기억의 대상들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가난해 보인다면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탓하고 당신이 그 풍요로움을 불러낼 만큼 충분한 시인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창조하는 자에게는 가난도 없고 가난하고 무관심한 장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의 소리가 당신의 감각에 닿지 못하게 하는 감옥 안에 있다 해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중하고 왕같은 풍요로움, 그 기억의 보물창고가.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광대한 과거에 가라앉은 감각들을 끌어올리려 해보십시오. 당신의 개성은 굳건해지고 당신의 고독은 넓어져서 다른 이들의 소음이 멀리서 지나쳐가는 황혼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을 향한 전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세계로의 이 침잠으로부터 시가 나온다면 당신은 그것이 좋은 시인지 묻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잡지사들이 이 작품들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속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소유물, 삶의 한 조각과 목소리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작품은 필연성에서 탄생했을 때 좋습니다. 그 기원의 성격에 그것의 평가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아뢰옵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조언 외에 다른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삶이 솟아나는 깊이를 탐색하십시오. 그 원천에서 당신은 당신이 창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것이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예술가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운명을 짊어지고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보상을 묻지 말고 그 짐과 위대함을 견뎌내십시오. 왜냐하면 창조하는 자는 자신만의 세계가 되어야 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연결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이 자기 자신 속으로의 이 내려감과 자신의 고독 이후에도 시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했듯이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전혀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가 부탁드리는 이 내향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어쨌든 그때부터 자기만의 길을 찾을 것이며 그것이 좋고 풍요롭고 넓은 길들이기를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바랍니다. 무엇을 더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에게는 모든 것이 제 권리대로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단지 당신에게 조용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발전을 거쳐 성장해 나가라고 권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바깥을 바라보고 당신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오직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만이 아마도 답할 수 있는 물음들에 대한 답을 바깥에서 기대함으로써 그 발전을 이보다 더 심하게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호라체크 교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학자에게 큰 경의와 세월을 통해 지속되는 감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이 감정을 그분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니 매우 고마운 일이며 저는 이를 감사히 여깁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맡겨주신 시들을 함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낯선 이로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되려 했던 성실하고 최선의 지혜로 드린 이 답장을 통해 당신의 신뢰의 크기와 따뜻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헌신과 관심을 담아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 번째 편지. 1903년 4월 5일 이탈리아 피사 근방 비아레조. 당신의 2월 24일자 편지를 오늘에야 감사히 기억한다는 것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저는 그동안 내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프다기보다는 독감 같은 나른함에 짓눌 눌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혀 나아지지 않자 이전에 한번 저를 도와준 이 남쪽 바다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건강하지 않고 글쓰기가 힘들어서 이 몇 줄을 더 많은 것 대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매번 편지로 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종종 당신을 빈손으로 남겨두어야 할 답장에 너그럽게 대해주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특히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고독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잘 되어야 하며 한 번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의 온 성좌가 도래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러니에 대해, 특히 창조적이지 않은 순간들에 아이러니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창조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삶을 붙잡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해보십시오. 순수하게 사용하면 그것도 순수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 친숙해진다고 느끼면 그것과의 친밀감이 커지는 것이 두렵다면 그 앞에서 아이러니가 작고 무력해지는 크고 진지한 대상들로 향하십시오. 사물의 깊이를 찾으십시오. 거기서는 아이러니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위대한 것의 경계로 이끌어질 때 동시에 이 파악 방식이 당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성인지를 검증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지한 사물들의 영향 아래에서 그것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연한 것이라면, 아니면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타고난 것이라면, 진지한 도구로 강화되어
당신이 당신의 예술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단들의 열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 모든 책들 중에 제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몇 권뿐이며 두 권은 어디서든 항상 제 곁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성경과 위대한 덴마크 시인 옌스 페테레 야콥센의 책들. 그의 작품들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가 레클람 보편 문고에 매우 좋은 번역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야콥센의 6편의 단편이라는 작은 책과 그의 소설 닐스 류네를 구하시고 전자의 첫 번째 단편 모겐스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세계가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한 세계의 행복과 풍요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함이 이 책들 속에서 잠시 사십시오.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배우되 무엇보다 그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은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질 것이며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든 저는 그것이 당신의 경험들, 실망들과 기쁨들의 모든 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 중 하나로 당신 형성의 천에 짜여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창조의 본질, 그 깊이와 영원성에 대해 무언가를 배운 사람을 말한다면 오직 두 이름뿐입니다. 위대하고 위대한 시인 야콥센과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예술가들 중에 그와 같은 이가 없는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 그리고 당신의 길에 모든 성공이 있기를.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세 번째 편지. 1903년 4월 23일 이탈리아 피사 근방 비아레조. 당신의 부활절 편지로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그것이 당신에 대해 많은 좋은 것들을 말했고 야콥센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예술에 대해 말씀하신 방식은 제가 당신의 삶과 그 많은 물음들을 그의 풍요로움으로 이끈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닐스 류에네가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화려함과 깊이의 책.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가장 섬세한 향기에서부터 그 무거운 열매들의 가득하고 큰 맛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고 파악되고 경험되고 기억에 떨리는 메아리 속에서 인식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험도 너무 사소하지 않았으며 가장 작은 사건도 운명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운명 자체는 마치 무한히 섬세한 선에 의해 이끌려 다른 것 옆에 놓이고 100개의 다른 것들에 의해 지탱되고 지지받는 넓고 놀라운 천 같습니다. 당신은 이 책을 처음 읽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마치 새로운 꿈속에서처럼 그 무수한 놀라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언제나 같은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 책들을 다시 읽게 되며 그 놀라운 힘을 잃지 않고 처음 읽는 이에게 쏟아부었던 동화 같은 분위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들에 점점 더 즐거워지고 점점 더 감사해지며 어딘가 보는 데 있어 더 나아지고 더 단순해지며 삶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삶 속에서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은 마리 구르베의 운명과 갈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야콥센의 편지들과 일기 페이지들과 단편들을 읽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비록 보통으로만 번역되어 있더라도 무한한 울림 속에 살아있는 그의 시들을 읽어야 합니다. 비평들은 가능한 한 적게 읽으십시오. 그것들은 생명 없는 경직 속에서 굳어지고 무의미해진 파당적 견해들이거나 오늘은 이 견해가 이기고 내일은 반대 견해가 이기는 교묘한 말장난들입니다. 예술작품들은 무한히 고독하며 비평으로 그것들에 닿는 것보다 더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들을 파악하고 붙잡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쟁, 토론, 소개와 관련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정당성을 주십시오. 당신이 틀렸다면 내면 삶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천천히 때가 되면 다른 인식들로 이끌 것입니다. 판단에 자기 자신의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발전을 남겨두십시오. 그것은 모든 진보처럼 깊은 내면으로부터 와야 하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감요되거나 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품고 낳는 것입니다. 모든 인상과 모든 감정의 씨앗을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고 무의식적이며 자기 자신의 이해가 닿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완성되게 하고 새로운 명료함이 탄생하는 시간을 깊은 겸손과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이해에서도 창조에서도 이것만이 예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시간으로 재는 것이 없습니다. 1년은 아무 의미가 없고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술가라는 것은 계산하거나 세는 것이 아닙니다. 봄의 폭풍 속에서 그 뒤에 여름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수액을 다그치지 않고 익어가는 나무처럼 여름은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치 영원히 앞에 놓인 것처럼 아무 근심 없이 고요하고 광대하게 있는 인내심 있는 자들에게만 옵니다. 저는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제가 감사한 고통 속에서 배웁니다. 인내가 전부입니다. 리하르트 데멜에 대해 그의 책들에서 덧붙여 말하자면 제가 피상적으로 아는 그 사람에게서도 저는 그의 아름다운 페이지 중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언제나 다음 페이지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시 파괴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불가치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열적으로 살고 쓰다 라는 말로 그를 꽤 잘 특징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술적 경험은 성적인 것, 그 고통과 기쁨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깝게 있어서 두 현상은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갈망과 지복의 서로 다른 형태들에 불과합니다. 그의 시적 힘은 크고 원초적 본능처럼 강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정없는 리듬을 지니고 산에서 터지듯 그에게서 분출됩니다. 하지만 이 힘이 언제나 완전히 솔직하고 가식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적인 것에 이를 때 그 힘이 필요로 하는 만큼 순수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완전히 성숙하고 순수한 성의 세계가 아니라 충분히 인간적이지 않고 단지 남성적인 욕정이고 도치이며 불안이고 남성이 언제나 사랑을 왜곡하고 무겁게 만들어온 오래된 편견들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세계가 있습니다. 저로서 말씀드리면 제 책들 중 당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가난하며 책들은 일단 출간되면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들을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출간된 책들의 제목과 출판사로 들 종이에 적어드리고 사랑하는 선생님께 가끔 그중 하나를 주문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제 책들이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네 번째 편지. 1903년 7월 16일 브레멘 근방 보르푸스 베데. 열흘쯤 전에 저는 꽤 지치고 아픈 몸으로 파리를 떠나 그 광활함과 고요함과 하늘이 저를 다시 건강하게 해주어야 할 거대한 북쪽 평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불안하게 흔들리는 풍경 위에서 조금 거치기 시작하는 긴 빗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 첫 번째 빛의 순간을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카푸스 씨, 저는 당신의 편지 하나를 오랫동안 답장 없이 두었습니다. 잊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편지들 사이에서 찾으면 다시 읽게 되는 종류의 것이었고 마치 가까이에서처럼 그 안에서 당신을 알아보았습니다. 5월 2일자 편지로 당신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먼 곳의 거대한 고요 속에서 읽으면 모든 것이 달리 들리고 사물들을 떨게 만드는 과도한 소음 때문에 메아리 치는 파리에서보다 당신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걱정이 더욱 저를 감동시킵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대한 땅이 저를 둘러싼 곳에서 저는 당신의 물음들과 감정들에 그 깊이 속에서 자기만의 삶을 지닌 것들에 아무 인간도 어디서도 답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장 훌륭한 이들도 가장 조용한 것들을 의미하고 거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려 할 때는 말에서 헤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지금 제 눈이 쉬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고수한다면 답 없이 남아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자연의 그 안에서 단순한 것을,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작은 것들을, 그것들이 얼마나 갑자기 크고 헤아릴 수 없게 될 수 있는지를 고수한다면, 겸손한 것을 사랑하고 봉사자로서 단순하게 가난해 보이는 것에 신뢰를 얻으려 한다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더 쉬워지고 더 통일되고 어떻게든 더 화해적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의식에서는 여전히 놀라더라도 당신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서 깨어있음과 알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젊고 모든 시작보다 앞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인내심을 갖고 물음들 자체를 잠긴 방불처럼 또는 매우 낯선 언어로 쓰인 책들처럼 사랑하려 노력하십시오. 지금 당장 답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살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음들을 사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하면 서서히 어느 먼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답 속으로 살아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과된 것들은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진지한 것들은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저는 진지한 것들은 어렵고 거의 모든 것은 어렵고 심사잇에 이식하고 자신의 소질과 성격에서 자신의 경험과 어린 시절과 힘에서 성과의 자기만의 관계를 얻어내는 데 이른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자신의 가장 좋은 소유물에 걸맞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나 아름다운 과일이 혀를 채우는 순수한 감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크고 무한한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 모든 지식의 충만함과 광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거의 모든 이가 이 경험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며 그것을 삶의 지친 자리들의 자극제로 놓고 절정으로의 수렴 대신 오락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생님,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고통을 아름답게 울리는 한탄으로 견뎌내십시오. 당신에게 가까운 이들이 멀리 있다고 당신은 말하는데 그것은 당신 주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의 광활함은 이미 별들 아래 매우 넓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십시오. 그 안에서 아무도 데려갈 수 없는 성장을. 뒤에 남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 앞에서 확고하고 차분하십시오. 당신의 의심으로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기쁨과 자신감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서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세속적인 드라마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아이들의 많은 힘을 소모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따뜻하게 해주려 노력하는 노인들의 사랑을 고갈시킵니다. 그들에게서 조언을 구하지 말고 어떤 이해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유산처럼 간직된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아무리 멀리 가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힘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을 자립하게 하고 모든 면에서 당신 자신에게 완전히 맡기는 직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내면 삶이 이 직업의 형태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느끼는지 인내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매우 어렵고 요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큰 관습들의 짐을 지고 있어 의무들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독은 가장 낯선 상황들 속에서도 당신에게 버팀목이자 집이 될 것이며 거기서부터 당신은 모든 자신의 길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제 소원들이 당신을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제 신뢰는 당신과 함께입니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5번째 편지.
1903년 10월 29일 로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 8월 29일자 당신의 편지를 피렌체에서 받았고 이제 2달이 지나서야 알려드립니다. 제발 이 지연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여행 중에 편지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지 쓰기에 필요한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고요함과 고독, 그리고 너무 낯설지 않은 시간이. 우리는 약 6주 전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텅 비고 덥고 열병으로 악명 높은 노마였던 시절에 이 상황이 거처를 마련하는 다른 실질적인 어려움들과 함께 우리 주위의 불안이 끝나지 않게 했고 낯섦이 집 없음의 무게로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아직 모르신다면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슬프게 느껴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력 없고 어둡고 박물관 같은 분위기 때문에 발굴되고 힘들게 유지되고 있는 수많은 과거들 때문에 작은 현재가 그것들로 영향을 취하고 있는 이 모든 훼손되고 망가진 것들에 대한 학자들과 어학자들이 지원하고 이탈리아를 관습적으로 여행하는 자들이 모방하는 이름 없는 과대평가 때문에 그것들은 결국 다른 시대의 우연한 잔재들에 불과하며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삶. 마침내 매일 저항한 몇 주 후에 아직도 약간 혼란스럽지만 자신을 되찾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아니야, 여기에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세대들이 점점 더 강탄해온 이 모든 것들, 직공의 손으로 수선되고 보수된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심장도 가치도 없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나 있으니까. 무한히 생생한 물이 이 거대한 도시로 고대 수도교들을 통해 흘러 많은 건장에서 하얀 돌 수반들 위로 춤을 추며 넓고 넓은 저수지들 속으로 퍼져나가 낮에 속삭이고 밤에는 그 속삭임을 높입니다. 이곳의 밤은 거대하고 별로 가득하며 바람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원들이 있고 잊을 수 없는 가로수길들과 계단들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생각해낸 계단들, 아래로 미끄러지는 물의 모범에 따라 만들어진 계단들, 넓은 기울기로 파도에서 파도가 나오듯 단계에서 단계를 낳는 계단들. 이런 인상들을 통해 스스로를 추스르고 요구가 많은 다양성으로부터 자신을 되찾으며 영원한 것이 지속되어 사랑할 수 있고 혼자 조용히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소수의 것들을 천천히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아직 자본의 언덕 위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예술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아름다운 기마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지만 몇 주 후에 저는 조용하고 소박한 방으로 도시와 그 소음으로부터 숨겨진 넓은 공원 깊숙이 길을 잃은 오래된 알판으로 이사할 것입니다. 겨울 내내 거기에 살면서 좋고 생산적인 시간들의 선물을 기대하는 커다란 고요함을 즐길 것입니다. 제가 더 지처럼 느껴질 그곳에서 당신의 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더 긴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을지도. 당신의 편지에서 발표된 책, 당신의 작품들을 담게 될 이 여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보르푸스 베데에서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외국으로는 소포를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가장 있을 법한 가능성이며 기꺼이 확인받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이탈리아 우편 사정을 고려하면 분실, 즉 예외가 아닌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도 기꺼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겨난 시들을 저는 언제나 읽고 다시 읽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따뜻하게 경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소원과 인사를 담아.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6번째 편지. 1903년 12월 23일 로마. 사랑하는 카푸스 씨, 크리스마스가 되면 당신에게 저의 인사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당신의 고독을 지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크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크기를 갖지 않은 고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의 고독만이 있습니다. 크고 쉽게 견디기 어려운, 그리고 거의 모든 이에게 아무리 진부하고 값싼 것이라도, 가장 가치 없는 다음 사람과의 작은 합의의 모양이라도 공통된 것으로 그것을 교환하고 싶은 시간들이 옵니다. 하지만 아마도 바로 이 시간들이 고독이 자라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 성장은 소년들의 성장처럼 고통스럽고 봄의 시작처럼 슬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고독, 큰 내면의 고독.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 시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홀로 있는 것. 어른들이 중요하고 큰 것들로 보였기 때문에 큰 것들에 얽혀 돌아다닐 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활동들이 형편없고 그들의 직업들이 삶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채 굳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세계의 깊이에서, 자신의 고독의 광활함에서 그 자체로 작업이고 지위이고 직업인 그것을 낯선 것으로 계속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지혜로운 이해 못함을 방어와 경멸로 교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 못함이 고독이고 방어와 경멸은 그 수단으로 분리하려는 것에 참여하는 것인데,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선생님. 당신이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세계를, 그리고 이 생각을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부르십시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든 자신의 미래를 향한 갈망이든 오직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주위에서 알아채는 모든 것보다 위에 놓으십시오. 당신의 가장 내밀한 사건은 당신의 모든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그것과 함께 작업해야 하며 당신의 태도를 사람들에게 밝히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직업이 힘들고 당신에게 모순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평을 미리 예상했고 그것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왔으니 당신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이것만 생각해보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들이 그런 것이 아닌지 요구들로 가득하고 개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엄숙한 의무에 말없이 무뚝뚝하게 정착한 자들의 미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당신이 살아야 하는 신분은 다른 신분들보다 관습, 편견, 오류로 더 무겁게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자유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해도 내면으로 넓고 크며 삶을 실제로 이루는 위대한 것들과 관계 있는 신분은 없습니다. 오직 고독하고 홀로 있는 개인만이 사물들처럼 깊은 법칙들 아래 놓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밝아오는 아침 속으로 나가거나 사건으로 가득한 저녁을 내다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 한복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죽은 자들에게서처럼 모든 신분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카푸스 씨, 지금 당신이 장교로서 경험해야 하는 것들, 당신은 현존하는 어떤 직업에서도 비슷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이나 슬픔의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공통점이 없다면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들에 가까이 있으려 하십시오. 밤들은 아직 있고 나무들 사이를 지나 많은 나라들을 가로지르는 바람들도, 동물들과 함께 사물들 사이에서 모든 것은 여전히 일어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여전히 그러합니다. 슬프고 행복하게. 그리고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당신은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서, 고독한 아이들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의 존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과 그것에 수반되는 단순하고 고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불안하고 괴롭다면, 어린 시절 곳곳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잃었는지를. 오히려 당신이 한 번도 하나님을 가진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언제였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남자들이 겨우 짊어지고 노인들을 짓누르는 그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를 가진 사람이 작은 돌멩이처럼 그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가진 사람은
반지 그에게 이뤄질 수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직 오고 있는 자로, 영원부터 예정된 자로, 미래의 자로, 우리가 그 잎들인 나무의 마지막 열매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탄생을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과 미래들로 내던지고 위대한 임신의 역사에서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날처럼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언제나 다시 시작임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의 시작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시작은 그 자체로 언제나 아름다우니까요. 벌들이 꿀을 모으듯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가장 달콤한 것을 모아 하나님을 만듭니다. 작은 것들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것들에서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해진다면 시작합니다. 작업과 그 뒤의 휴식으로, 침묵으로, 또는 작고 고독한 기쁨으로, 참여자와 동반자 없이 혼자 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경험할 수 없었듯이 경험하지 못할 그를. 하지만 그들은 오래전 사라진 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소질로서, 우리 운명에 대한 부담으로서, 흐르는 피로서, 시간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몸짓으로. 그 안에서 가장 먼, 가장 바깥의 것 안에서 존재할 희망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경건한 감정으로 축하하십시오, 사랑하는 카푸스 씨. 아마도 그가 바로 이 당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에게서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당신의 전환의 날들이 어쩌면 당신 안의 모든 것이 그를 향해 작업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어린아이로서 숨막히게 그를 향해 작업했던 것처럼. 인내심 있고 평온하게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돼지가 봄의 도래를 나타나기를 원할 때 그 도래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처럼 그의 도래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신 있어 하십시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7번째 편지 1904년 5월 14일 로마. 사랑하는 카푸스 씨, 마지막 편지를 받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작업이, 그 다음 방해들이, 그리고 마침내 건강 좋지 않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원했던 답장을 지연시켰습니다. 차분하고 유쾌한 날들로부터 당신에게 당신의 편지에 대한 대화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아졌고 기분이 언짢고 불쾌한 전환이 있는 초봄은 여기서도 좋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에게 인사드리고 사랑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편지에 대한 답으로 이것저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당신의 소네트를 옮겨 적었습니다. 아름답고 단순하며 조용한 품격으로 흘러가는 형태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제가 읽은 당신의 시 중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본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쓰인 자신의 작품을 읽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중요한 경험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 것인 양 시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당신의 것인지를 내면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독 속에서 나타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충동이 침착하고 의도적으로 당신 예술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바로 당신이 고독을 더 광대한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습의 도움으로 가장 쉬운 것들에 대해 모든 쉬운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을 붙잡아야 함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붙잡고 자연 속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성질에 따라 성장하고 자신을 지키며 고독하다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더 많은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것, 아마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 궁극적인 것, 마지막 시험이자 증거, 다른 모든 작업이 단지 준비에 불과한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면에서 초보자인 젊은이들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온 존재로 모든 힘을 다해 고독하고 불안하며 위로 뛰는 심장 주위에 모아 그들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움의 시간은 언제나 길고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랫동안 그리고 삶 속 멀리까지 고독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심화되고 깊어지는 고독. 사랑은 처음에는 합일이나 자기 포기,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고 미완성되고 일관성 없는 것의 연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성숙해지고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세계가 되는 숭고한 계기입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크고 억제되지 않은 요구이며 개인을 선택하고 더 광대한 공간들로 소환하는 무언가입니다. 오직 그런 의미에서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의 과업으로서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랑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래의 사랑은 아마도 이것이 될 것입니다. 두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를 만지고 환영하는 것. 우리는 아직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내심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는 그것을 향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성과 남성 둘 다 자신의 성이라는 짐을 단순하고 진지하며 인내심 있게 함께 지기 위해 대립하는 것들로서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이웃으로서, 인간으로서 서로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년 때 당신에게 부과된 그 위대한 사랑이 잃어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위대하고 덕스러운 갈망과 목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랑이 당신의 기억 속에 너무나 강하고 힘있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깊은 고독이었고 당신의 삶에 대한 최초의 내면적 작업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잘 계십시오. 사랑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라이노 마리아 릴케. 8번째 편지. 1904년 8월 12일 스웨덴 플라디에 보르게비 고르드. 사랑하는 카푸스 씨. 잠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비록 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유용한 것을 거의 말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은 이미 지나간 많은 큰 슬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도 어렵고 괴로웠다고 하셨군요. 그러나 물어보십시오. 이 큰 슬픔들이 당신을 통해 지나가지 않았는지, 당신의 본질이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당신의 슬픔 속 어딘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위험하고 해로운 슬픔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소음으로 빠져들기 위해 지니는 것들입니다. 피상적으로 어리석게 치료된 질병들처럼 그것들은 단순히 물러났다가 잠시 후 더 끔찍하게 폭발하며 우리 안에서 삶으로, 살지 않은 삶으로, 거부되고 이뤄진 삶으로 모여 사람이 그것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범위 너머를, 우리의 예감들의 최초의 성각들 너머를 멀리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보다 더 큰 신뢰로 슬픔들을 견뎌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의 감정들은 수줍은 당혹감 속에 침묵하고 우리 안의 모든 것이 물러납니다. 고요함이 깊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 모든 것 가운데 서서 말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슬픔의 순간들, 거의 모두가 긴장의 순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낯선 감정들의 삶을 더 이상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마비로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낯선 이와 단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익숙한 모든 것이 잠시 우리에게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변형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슬픔도 지나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 더해진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방으로 가라앉았고 이미 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본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미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변형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변형되고 있다는 많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플 때 혼자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 더 조용하고 더 인내심 있고 더 열려 있을수록 새로운 것은 우리 안으로 더 깊고 확실하게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훗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과 관련되고 가깝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독합니다. 그것을 속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실제로 그것을 가정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요. 물론 그러면 현기증이 엄습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머물렀던 모든 장소들이 우리에게서 빼앗기고 가까운 것은 없고 모든 먼 것은 무한히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보다 더 큰 슬픔을 만날 때 대신 이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을 자신의 손안에 잡고 당신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슬픔을 삶에서 제외하고 싶습니까? 이 마음의 상태들이 당신 안에서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당신의 내면 작업에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질병이란 유기체가 자신에게 낯선 것을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완전히 아프도록 돕고 그 아픔을 완전히 겪게 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푸스 씨. 아픈 사람처럼 인내하고 회복 중인 사람처럼 자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둘 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당신은 또한 자신을 지켜보아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에는 의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당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9번째 편지 1904년 11월 4일 스웨덴 요네레드 푸르보르그. 사랑하는 카푸스 씨, 왠지 없이 지나간 이 시간 동안 저는 부분적으로 여행 중에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너무 바빠서 쓸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글쓰기가 힘듭니다. 이미 너무 많은 편지를 써서 손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쓰기 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많은 말을 할 텐데 이대로라면 긴 편지에 대해 몇 마디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자주 생각하고 당신에게 너무 집중된 소원을 보내어 그것이 어떻게든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카푸스 씨, 제 편지들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종종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많은 강사 없이 받아들이고 무엇이 올지 기다려봅시다. 아마 당신의 개별적인 말들에 응하는 것은 소용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향한 당신의 성향에 대해 또는 외적인 삶과 내면의 삶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또는 당신을 억누르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제가 이미 말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같은 소원, 즉 당신이 견뎌내기에 충분한 인내심과 믿기에 충분한 단순함을 자신 안에서 찾기를 바란다는 것. 당신이 어려운 것들에 대한 신뢰와 다른 이들 사이에서의 당신의 고독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많이 얻기를.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삶이 일어나도록 두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삶은 어느 경우에든 옳습니다. 그리고 감정들에 대해 당신을 모으고 드높이는 모든 감정들은 순수합니다. 당신 본성의 한 측면만을 붙잡고 당신을 그렇게 왜곡하는 감정들은 불순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여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좋습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순간들에 있었던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모든 고향은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온전한 피 속에 있다면, 그것이 도치가 아니라면, 흐림이 아니라면, 그러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기쁨이라면, 그리고 당신의 의심도 만약 당신이 그것을 교육한다면 좋은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를 망치려 할 때마다 왜 어떤 것이 못생겼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에게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그것을 시험하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당혹스럽고 난처하게, 어쩌면 반항적이기도 하게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마십시오. 논거를 요구하고 매번 주의 깊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파괴자에서 당신의 최고의 작업자들 중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짓는 이들 중 가장 영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카푸스 씨. 하지만 동시에 프라그의 도이체 아르바이트에 지금 실린 작은 시의 별세본을 보내드립니다. 거기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 둘 모두 크고 훌륭하다는 것에 대해 당신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10번째 편지. 1908년 12월 26일 파리. 크리스마스 다음날.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아름다운 편지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당신이 전해주시는 소식들은 다시 한번 진실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제게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실제로 좋다는 것을 더 느낍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 저녁에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 내내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살고 있는 작업 속에서 오래된 축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 가장 필요한 볼일들을 챙길 시간도 거의 없었고 편지를 쓸 시간은 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날들 동안 당신을 자주 생각했고 텅 빈 산들 사이 당신의 고독한 요새에서 당신이 얼마나 조용할지를 상상했습니다. 그 산들 위로 저 거대한 남쪽 바람들이 마치 큰 덩어리로 삼키려는 듯 달려듭니다. 그런 소음들과 움직임들을 담을 공간이 있는 그 고요함은 엄청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가장 먼 바다의 존재까지 더해져 함께 울리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것이 이 선사시대적 조화의 가장 내밀한 음색으로서 당신에게 오직 이것을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신뢰와 인내로 이 웅장한 고독이 당신에게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고 행해야 할 모든 것 속에서 마치 인명의 영향처럼 조용히 결정적으로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서 조상들의 피가 끊임없이 움직여 우리 자신의 피와 합쳐져 삶의 모든 전환점에서 우리가 되는 그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확고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이 기쁩니다. 이 직함, 이 제복, 이 임무, 이 모든 손에 잡히고 한정된 것들, 그것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고립된 소수의 병사들과 함께 진지함과 필연성을 띠고 군 직업의 유희적이고 시간 때우는 것을 넘어 각성된 사용을 의미하며 자립적인 주의력을 허용할 뿐 아니라 그야말로 훈련시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상황들 속에 있다는 것, 때때로 우리를 큰 자연적인 것들 앞에 세우는 상황들,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예술도 단지 삶의 한 방식일 뿐이며 어떻게든 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제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술에 더 가깝고 이웃하며 예술의 근접성을 흉내내면서 실제로 모든 예술의 현존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비현실적인 반예술적 직업들에서보다 그렇습니다. 저널리즘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의 모든 비평과 문학이라 불리고 싶어하는 것의 4분의 3이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당신이 그 안으로 빠져들 위험을 극복했고 어딘가 거친 현실 속에서 고독하고 용감하다는 것이 기쁩니다. 다가오는 해가 당신을 그 안에서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